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 되면은 독일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결과 같은 것들을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그 국가와 대비를 해볼 겁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는요,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 독일 선거가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맞으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제1당, 2당, 3당 대강 그 예상은 되고 있지만 기민당 그리고 대한당, 뭐 3인당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도대체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돼서 지금 이제 총리는 거의 확실하니까 그 총리가 어떻게 연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총리의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앙겔라 머르켈 시대 같지는 않지만 독일이 유럽에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그 직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만 가입할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나토에 가입되면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가 공격받은 것처럼 보호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는 두 가지 그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하나는 실패하시라 시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방 세계를 위한 진혼곡. 이 진혼곡이라는 것이 주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서방 세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서가 트럼프 임기 2기에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미국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굉장히 주요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맨 앞에는 일론 머스크,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본인이 공무원이신 분들이나 또 공무원, 친인척,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밤 11시 55분까지 연방 공무원입니다. 주나 로컬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그 일부터 전해드릴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딱 머스크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더 공격적이어야지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Yes, sir.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하고는 이메일을 보낸다고 공지를 했죠. 연방 공무원들에게. 그 이메일은 지난주에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성과, 성적표를 스스로 나에게 어필을 하세요. 우리 도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것 아니라면서요. 어필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임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인상적인 그런 이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응이 아주 좋은데 새로운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연방 그 공무원들은 승진 고려 대상으로 삼겠다. 내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특히 이제 5가지의 포커스를 둬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에 협조적인 사람은 승진시킬 것이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사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주말에 뉴스 전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뭐 연방 공무원들이야 보실 가능성이 높지만요. 어쨌든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비난이 많았죠. 트위터 처음에 인수했을 때와 똑같이 하네.
아니 그 플레이북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쓰네?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가 다른데 민감 부분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하는 것과 이게 왜 논란이 되지? 사기를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받는 사기를 지금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 굉장히 불쾌해하죠. 그리고 일반 회사는 뭐 사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트위터, X처럼. 연방 공무원은 노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 같은 방식의 해고 또 어떠한 것들을 좀 점점 불편해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연방 공무원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연방 공무원 연합의 위원장인 에베렛 켈리 씨가 딱 이 지적을 했네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군 복무까지 마치고 제2의 공무원이라는 그 공무원 복을 입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 평생 정직한 공직 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가? 전장터에 가서 싸움까지 하고 제대하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현실 감각도 전혀 없는 일론 머스크 특권만 누리면서 이 선출되지도 않은 억만장자에게 이렇게 두 번째 제향군인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이 된 수많은 제향군인들이 직무를 이 같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은 너무 무례하지, 너무 잔인하지. 이 일을 제기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소송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는 그냥 하나, 뭐, 제 주변에는 연방 공무원은 없습니다. 뭐, 친구 남편들은 몇 명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 정말로 일론 머스크나 그 도치의 젊은이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 잘 다룰 줄 모르지만, 그 업무를 적으라고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걸 상벌의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그 부처에서 해야지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부처에서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서 돈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일하는 만큼 돈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일론 머스크가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평가를 하려면 그것도 이 평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자리에 관한 것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뉴스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거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67%나 됩니다. 에이, 트럼프 임기 2기 공정하게 보도할 거야. 확신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확신하는 사람 24%. 또 나머지도 더 많이 확신한다. 4%. 그럼 합쳐봐야 30%가 안 되네요. 근데 67%는 별로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5%가 잘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구는 그다지 당파적인 곳이 아니에요. 영국의 YouGov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미디어보다 트럼프의 발표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51%. 행정부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51%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쪽은 67%잖아요. 미디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게요. 공화당 유권자가 미디어를 더 많이 안 믿고 민주당이 조금 그래도 공화당보다는 더 많이 믿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112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보다는 이 흐름만 전해드리려고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흑색 선전이 통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다가도 계속 들으면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트럼프와 같이 일을 했었던 어프렌티스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가 USA 투데이에 양심 고백 비슷하게 너무 늦게 고백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쓴 거죠. 트럼프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게
괜찮아, 거짓말 같은 거 그냥 뻔뻔스럽게 계속 크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믿는다니까. 이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요. 엊그제 제 동료 가운데 하나가 뭐 X에서 나오는 인공지능도 편하고 뭐 뉴스가 쫙 나와서 편하다고 X에 대해서 뭐 돈 내고 가입한 것을 저에게 와서 자랑하고 보여주고 하던데, X가 가짜의 온상이고 그 가짜 온상에서도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통신 정도 제외하고 뉴욕타임스 정도 제외하고 거의 무릎을 꿇어버렸기 때문에 MSNBC도요, 오후에 저녁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들 많이 바꾼답니다. 트럼프에게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은 AP통신은 이 통신사 이외에는 크게 문어발처럼 그 사업을 벌리지 않으니까 대통령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거고, MSNBC, 무슨 ABC 이런 데는 다 뭐 디즈니니 뭐니 컴캐스트니 C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미디어 환경은 무척 나빠질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미국 뉴스를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의 컬럼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드렸었던 앤드류 설리반 씨, 주말이 되니까 또 본인의 컬럼을 내놨습니다. 그 뒤에는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 씨의 컬럼, 앞에 것을 더 길게, 뒤에 것 조금 짧게 전해드리죠. 서방 세계를 위한 진혼곡 레퀴엠. 트럼프와 벤스가 자유세계의 심장에 대고 말뚝을 박았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자유세계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 이 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한 그 병사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고,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싸운다는 믿음이요. 정의로운 신이 이 노르만디 해변이나 그 다음 해변에서 그들에게 신이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건 뭔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것과 다른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깊고, 그러니까 심오하고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를 했던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Deep knowledg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신께서 우리가 다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를 기도한다. 그 병사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이 84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미국 동맹국의 힘은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안보 보장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자유에 필수적이고, 우리는 그때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유럽 동맹국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희망은 미국의 희망이고 유럽의 운명은 미국의 운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84년도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 기념하고 할 때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죠. 그런 곳에서 한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 레이건의 서방 세계에 대한 비전이, 그쪽에 좋은 게 우리에 좋다는 이 비전이 같은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쓸려가는 순간, 이거 너무너무 뭐 패셔너블하다고 표현을 했던가요? 패셔네이팅라는, 그게 뭐 좋은 뜻에서의 열정적이고 매혹적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다. 아무튼 열정적인 모먼트인 건 사실이지만요. 이번 주에 이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가 놀라운 무능함과 광기를 본 뒤에 내린 확실한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무능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화당이 무조건 엎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부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트럼프 임기 1기에는 그 국제 외교 정책이 좀 어슴푸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소수이긴 하지만
같은 백인에 의해서도 뭔가 트럼프가 해보려고 할 때 제약을 당했는데 지금은 국제법 사라지고 국내법 안 지키고 각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는 비전. 그게 트럼프의 국내 정치관, 국제 정치 비전이면서 그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단어로 요약하면 컨트롤하고 약탈하고 의기양양한 것. 빈티지 트럼프라고 전형적인 트럼프라고 얘기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힘이 있으니까 갖고 싶은 것을 갖는 약한 섬을 누르고 아테네와 마찬가지죠. 미국의 역사적인 지위는 1989년도에 끝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앤드류 설리반 씨는 이제 구소련 붕괴되기 그 직전.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나치 독일도 없어졌고 구소련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마오쩌둥의 중국 전체주의와 같은 위협도 없었고 그 자리를 무슨 종교적으로 이슬람주의가 대처한다던가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너무너무 역사적이고 강력했던 지위는 1989년도에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좀 약간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죠. 불가피했죠. 어디 해외 일에 개입할 때 신중하게 개입하고 동맹국과의 균형을 강화했었고 또 유럽이나 중동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아시아 쪽으로 축을 돌리는 거. 이거 오바마 때 했었던 얘기죠. 중동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시리아 함정에서 피하고 중국 쪽에 이렇게 딱 집중하고 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트럼프 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푸틴에 같이 맞서온 것을 이걸 국제법으로 유지할 뭔가 방법을 찾아온 것을 트럼프는 깨는데 트럼프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하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불개입주의인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독재 정권과 새로운 동맹을 설정하는 일만 이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전쟁 도중에 히토류 50%에 대한 영구적인 청구권을 요구하는데 이건 이라크에 있는 석유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이 말과 같다고도 비유를 하고요. 제국주의의 약탈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약탈, 침탈 맞죠? 가자, 침탈. 그렇지만 그것이 전형적인 트럼프 모습이다. 빈티지 트럼프다. 그것도 3시간 시간을 주면서 재무장관이 가서 서류 몇 장 들고 가서 3시간 시간 주고 여기다 사인해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히토류 광물들을 그 권한이 50%는 미국에 있어. 그래서 젤렌스키가 거부했을 때 경로했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이 약간 바뀐 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은 유럽에 가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워싱턴과 잘 지내려면 중단해라.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처럼 X에 어떤 얘기가 나오든 혐오가 나오든 인종차별이 나오든 이런 것들까지 다 포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앤드류 설리반 씨는 왜 푸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건을 내거는 적이 없는가?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보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도 가입돼 있고 캐나다도 가입돼 있지만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 헌장 5조를 지킬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가 침공받았을 때 지켜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의 깊은 신념은 오로지 힘의 정의.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굴복하는 게 맞지.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의 아테네 입장. 힘의 정의라는 세계관은 트럼프가 미국이 가자를 소유하는 게 맞지? 그때요, 가자를 소유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 안 전해드린 게 있는데 기자들이 마구 물어봤어요. 근데 과연 미국이 가자를 오운한다고 했죠? 가자를 소유할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요. 있죠? 무슨 권한이요? 국제사회에서 그게 안 된다는데요. 미국 권한입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서방 세계의 개념은 끝났다고 앤드류 설리반 씨는 선언을 합니다. 서방 세계의 개념이라는 게 나치와 싸워서 이기고 그 뒤에 구소련이 다시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레이건의 말대로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트럼프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의 말을 트럼프는 이렇게 업데이트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럽과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요, 유럽, 당신 국가들을 위협하는 독재자 푸틴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비콘 강은 건넜고요, 이미.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분은 하나 희망은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본인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희망을 너무 글을 어둡게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푸틴과의 새로운 동맹을 좋아할까? 이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끼고 정말 이거는 역한 감정을 느낄 거야. 안 그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유튜브 오늘의 미국의 댓글을 봐도 그렇고 다들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어느 나라나 잘 지내면 좋죠. 그러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를 침략당한 나라가 잘못했어? 침략당한 나라의 대통령이 독재자야? 하면서 푸틴 편에 서는 거 그걸 좋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많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트럼프의 원래의 모습이지만 그게 미국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서방 세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본인도 앞에는 본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과 어떤 역겨움을 느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요. 새벽에 빛이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어둡고 아주 어두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설리번이라는 오피니언 리더가 그리하여 이걸 서방 세계를 위한 진혼곡 레퀴엠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의견을 썼습니다. 이번에 여자 칼럼니스트예요. 머린 다우드라는 가장 좀 말이 노골적이죠. 뉴욕타임스에 실패하시라 시저요.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세계라는 거죠. 근데 아니죠. 저도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내가 원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트럼프 말이 아니라 칼리귤라 얘기 요즘 많이 하게 되네요. 로마 3대 황제가 할머니에게 한 말이랍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외손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저 이후에 공화정 이후에 제정시대죠. 뭐 오래 하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칼리귤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로마 황제 말을 그러니까 기행인과 나중에는 아무거나 막 했다는 거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젊은 사람이었고요. 누이를 막 거의 신격화했고 했죠. 그리고 굉장히 난접한 그런 그 성생활 같은 것을 했었고 그랬고 그런데 이 사람 그 미국의 혼돈의 황제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 칼리귤라 하면서 시저도 앞에 제목에 딱 붙이면서 미국의 혼돈의 황제는 아직은 자신의 말을 홀수요. 말 타고 다니는 따그닥 집정관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사람들 장관들 보면은 차라리 말을 거기다 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굉장히 독서를 많이 얘기하는 머린 다우드식 표현입니다. 물론 칼리귤라가 그 자신의 말을 집정관 그 당시 2명 아니었던가요? 뭐 상징적이긴 했지만 그 로마 시대에 뭐 시저가 한 것과는 달리 그래서 그 집정관으로 만들었다는 그것도 전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세 번째 임기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CPEC 같은 데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공화당 보수 정치행동위원회의 그런 회의에서. 추종자들이 삼선하셔야죠.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말에 심취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CPEC에서 트럼프 세 번째 임기 프로젝트라는 딱 그런 이름의 단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를요, 시저로 묘사한 표지판을 세웠답니다. 뭐 시저의 어떤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미국은 원래 폭정, 뭐 이런 티라니가 하는 티라니 같은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 놨고, 왕에게 지배받지 않으려고 아주 그 원칙을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왕이 아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자신을 나폴레옹에 비유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지금 법 판결 안 듣고 행정명령 내리는 거 막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법 시스템에서 이미 몇 년 동안 본인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기를 노골적으로 원한다. 대법원이 감찰관 해고한 것 다시 원상복귀해라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요. 머린 다우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대망상이 커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젤렌스키와의 얘기, 그리고 뭐 AP통신 백악관에 들어와서 취재 못하게 한 얘기, 이것도 있는데 주지사 미팅 금요일이었던가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메인주의 주지사 제네트 밀스든가요? 그분 성함이, 그분을 마구 꾸짖었는데 메인주가 조금 리버럴하니까 성전환한 그 운동선수들이요, 여성 스포츠에서 금지해라 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발표를 해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메인주의 이 주지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다고 했거든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메인주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이랑 쫙 모인 그 자리에서 꾸짖었어요, 이 주지사를. 연방 자금 못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좋을 것이다. 했더니 메인주의 이 여자 주지사가요, 코트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주지사들 간의 미팅에서 이런 정도로 노골적으로 얼굴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도 벌벌 기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불쾌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주지사가 끝낸 뒤 인생이나 잘 즐기시지. 내 생각엔 정치인으로서 선출될 것 같지 않소. 다시 나가겠다면 모든 그가 선출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뜻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즘의 행보, 과대망상이 커졌다고 표현을 하네요.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서 얼굴 앞에서 그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요, 러시아를 악의 제국으로 취급을 많이 했죠. 특히 공화당은. 그 부시 대통령도 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눈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그 눈에 뭐 영혼이 어떤 뭐 사악하다고 하든가요, 뭐 어쩌다고 하든가요. 그리고 애리조나가 지역구였던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은 그 푸틴의 눈빛을 보면 K자가 보이고 B자가 보이고 G자가 보인다. 순서 약간 바꿨어요. KGB. 전 그 KGB의 헤드였었던 아주 깡패다, 살인자다. 그리고 바이든도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만 푸틴은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트럼프에게 이의를 달지 않고 트럼프 앞에서는 움츠러들다가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횡설수설하다가 이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네 하고 트럼프를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온 뉴욕 포스트라는 믿거나 말거나 타블로이드 신문이 일면에 독재자는 이 사람이에요. This is a dictator. 독재자하고 푸틴 얼굴을 크게 실어놨었죠. 이번 주에 이 머린 다우드 칼럼니스트는 가장 생생한 이미지는 일론 머스크가 CPEC에서 전기톱을 들고 막 그냥 자르는 신용을 하고, 그 연방 공무원이나 프로그램이요. 그 부분이 제일 생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암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권자들 비난이 들리는데 어제 조지아주에서의 타운홀 미팅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미국 230년이 넘는 동안 제도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 민주당은 나약하고 공화당은 비겁하고 그래서 도널드 왕은 누구에게든 도널드 왕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로마의 황제 칼리귤라의 얘기를 마지막에 그만큼 이제 미국은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 위험한 시기가 적어도 날이 밝더라도 몇 년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게 바로 위에 서방 세계를 위한 진원곡이라는 칼럼을 쓴 앤드류 설리반 씨의 얘기고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주 좋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탁 아첨하고 또 미국 사람 잡고 있다가 확 풀어줬고 2월 11일에 바이든이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미국 그 교사를 풀어줬으니까. 푸틴의 우선순위는 권력 유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네타냐후도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뭐 이런 평화가 오고 이것보다는 본인의 권력 의지, 권력 야망을 제일 우선순위로 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푸틴도 전쟁을 완전히 빨리 화끈하게 끝내버리면 군인들이 갑자기 뭐 탁 집으로 돌아와야지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그 푸틴에게 어쨌든 푸틴이 원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드라이브를 해주려고 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산소가 공급됐다고 표현을 하네요. 이거 어디 표현이죠? 하도 많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산소가 공급됐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의 수혜자들이 있잖아요. 뭔가 폭력과 폭력의 접착제와 같은 여러 가지 구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오일과 여러 가지 상품을 갑자기 뭔가를 돌려서 다른 나라, 인도 같은 데다가 수출하고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푸틴은 트럼프가 참을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첨에 약하다는 것, 이것만 딱 포커스를 두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독일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스티브 배넌이 CPEC이라는 이 보수적인 공화당 행동위원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 들고 한 같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설을 하면서 하이 히틀러 하는 손 쫙 올리는 그 같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에서도 극우 중에 극우 이 지도자인 조난 바르델라가 원래 CPEC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나도 극우지만 저건 너무하네. 히틀러에게 격려를?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금요일 연설에 하려고 하다가 물론 스티브 배너는 나 그거 나치 인사한 거 아니야. 그냥 손 흔들기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계속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랬었고 일론 머스크는 한 행사에서 2번이나 이 스티브 배넌도 그렇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래서 주류 미디어들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X 같은 거대한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니까 주류 언론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그냥 나치식 인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나 안 했어. 그리고는 또 다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공식적인 장소에서 누가 보더라도 나치식의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안 했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스티브 배넌도 그렇고 그러면서 독일의 극우 대한당은 또 지지를 하고 역사가라면 누구나 그게 나치 경례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뉴스가 될 테니까
유럽 심판의 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너무 그 독일 내부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혼란이 됐는데 이 같은 혼란 두려움 속에 휩싸인 채 독일 사람들이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이 사람이 차기 10번째인가요? 총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독일로서는 미국이 우리 유럽 안보 안 할 수도 있어. 이때 이제 독일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은 프리드리 메르츠는 앙겔라 머르켈과 같은 당입니다. 기민당이요. 그러니까 기민당이 기독교 크리스찬 민주주의 당이잖아요. 그래서 약자로 기민당이고, 그리고 지금 올라프 숄츠는 사회민주당이죠.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강한. 그래서 이제 중도 좌파 그리고 이제 기민당은 중도 우파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독일에서 항상 이 양당이 중심이 됐었죠. 양당제였는데 여기에 떡하니 두 번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독일 대한당입니다. 얼터너티브입니다. Alternative for Germany 해서 AFT, 독일 대한당. 독일 대한당은 민족주의자고 반이민이고 지금 유럽에서 많이 퍼지고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이 독일 대한당이 3인당 올라프 숄츠가 지금 3인당이잖아요.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당도 누르고 2위를 한다는 것. 지금 이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태에서 독일 국민의 지금 마음을 보는 겁니다. 독일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총리가 될 게 거의 확실한 그 프리드리 메르츠는요. 이 사람은 장점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고 나서 세계가 변한다는 걸 엄청나게 잘 읽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올라프 숄츠는 조금 이제 그 감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하에서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원래 이제 기독교 민주당, 그 기민당, 앙겔라 머르켈의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앙겔라 머르켈이 있을 때는 대표도 안 되고 하다 한 3번째의 대표가 됐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민 이런 거는요 또 이 대한당과 손을 잡고 어떤 결의안 같은 것도 통과를 시키거든요. 좀 신중함은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기민당이 기독교 민주연합이 한 30%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대한당이 정말 그 극우 중에서 유럽의 극우 중에서 최고의 극우입니다. 이 대한당이 21%, 3인당 올라프 숄츠 현 총리가 있는 사회민주당이 한 15%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에서 지금 이제 총리가 나올 것이 확실한데 중도 좌파인 3인당보다 너무너무 민족주의적이고 반이민적인 대한당이 더 많이 의석을 차지를 할 거라는 거죠. 대한당의 등장으로 3인당이 지금 3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앙겔라 머르켈과 라이벌이기는 했지만 이 앙겔라 머르켈 때문에 또 이제 막 대표도 3번이나 선거에 나간 그 이후에 됐어야지 됐고, 그리고 지금도 앙겔라 머르켈이 바로 이제 새로운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가 될 사람이 대한당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중도 우파니까 좀 앙겔라 머르켈과 당은 같지만 노선이 달라요. 좀 친기업이라고 할게요. 앙겔라 머르켈은 친기업이라기보다는 좀 중도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겪었었고요. 이 불확실한 격변 속에서 독일 사람들은 18%만이 국가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대 경제였는데 앙겔라 머르켈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굉장히 불안한 그림자가 많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죠. 국내외 위기가 다 있습니다. 전후구 번영 기반인 독일의 수출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앙겔라 머르켈 때 독일이 그 러시아와 예를 들어서 오일 거래, 가스 거래 이런 거 많이 하고 하면 러시아가 민주주의화 될 줄 알았죠. 이렇게 침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굉장히 그럼 우리와 접촉하다 보면 평화를 사랑하게 될 것일 수도 있어 하는 것이 허망한
희망이, 공허한 희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 안보 구조에서 지금 빠져나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독일이 어수선합니까? 국내 질서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물론 불법 이민은요, 2015년도가 정점이었대요.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고, 요즘 뭐 망명 신청자에 대해서 무슨 린치 비슷한 것들도 일어나고 뭐 관광객도 다치고 하잖아요. 정부가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나치 구호를 외치면서 나치 무슨 경례 같은 것도 하면서 태한당을 지지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그 JD 벤스, 스티브 배넌, 트럼프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 임기 1기 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활비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엄청나게, 독일에서 혹시 이 방송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생활비 요즘 비싼다면서요. 제조업이요? 독일 제조업?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도 불안감이 들여졌습니다. 일자리 지금도 부족하고 더 많이 일자리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뭐 실제적인 GDP는 지난 6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조차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착착착착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지금 뛰어 올라가 있고 수출주도 산업 모델이 지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불안함이 뭐 지금까지 해봤잖아.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한번 바꿔보지? 독일 대한당, AFT, Alternative for Germany, 민족주의자들. 독일의 민족주의는 또 무섭잖아요. 살벌하잖아요. 반이미.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뭐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독일의 그 차기 그 연방 의회에서 대한당이 한 4분의 1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분데스틱에서, 미국의 의회에서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거 지금 만약에 총리가 돼도 기민당의 그 총리는 메르츠는 총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린 AF 뭐죠? 얼터너티브 주의니까 AFT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죠. 이 AFD가 그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빼고는 가장 뭐라고 하나요? 극우 정당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라고 하거든요. 유럽 전역에 걸쳐서. 유럽에는 뭐 여러 급진적인 당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독일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내가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뭐 경제라든가 불법 이민이 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는 2029년도 선거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AFD가 승리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또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워낙에 이 메르츠는 좀 과장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말부터 일단 하고 보는 그런 성격은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라프 숄츠가 총리가 될 일은 없고 뭐 앙겔라 머르켈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당분간 독일에서 그렇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메르츠가 분명히 독일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신중함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친기업적이니까 규제 줄이고 복지 혜택 줄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조금 비슷하죠. 세금 감면 한다는 것도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외교적인 본능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올라프 숄츠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알아차린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독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취임할 때까지 한 몇 개월 정도 남아 있을걸요. 뭐 앙겔라 머르켈과 과거에도 계속 라이벌이었지만 크게 떠오르진 않았던 사람이니까 신선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연정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3인당이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현 총리당이 어느 정도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둘만 합쳐지면 50% 이상 과반되면 되는데 과반이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AFD하고는 안 한다고 하고 다른 당, 3개 당과 같이 연합을 해야지 되면은 독일도 계속
꼬인다는 거죠. 유럽에서 뭔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지 될 독일이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머켈이 유럽 지도자였을 때와는 다르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이제 선거 결과 나오겠죠. 저는 이것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많이 아프시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잡한 무슨 뭐 폐 감염이잖아요. 카톨릭 신자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간청했답니다. 88세이시고요. 2월 14일에 뭐 호흡곤란 겪은 뒤에 지금 입원을 하셨는데 뭐 여러 병 같은 것도 많이 겪으셨고 수술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쨌든 바티칸은요. 교황이 사망을 하거나 교황이 사임을 할 때 그때야 이제 뭐 권력이잖아요. 교황도 이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자세한 무슨 뭐 법률이라고 할까요?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 교황이 병들었다던가 심지어 뭐 의식을 잃어도 이게 뭐 확실하게 뭐 사임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고 교황은 신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답니다.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고요. 한국은 월요일이라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 해피하시고 건강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